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3장 현대사회와 민주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장의 어, 주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가 사실은 2008년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유명한 그 언론사 있죠. 여기서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이제 분류를 완전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체제, 권위주의 정권,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 가운데 대한민국을 완전 민주주의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순위가 이제 매겨진 거는 뭐 선거하는 과정이나 또 정부 기능이나 정치 참여나 정치 문화 혹은 인권, 이런 걸 종합 평가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물론 이런 지표를 통해서는 막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평가를 조금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 체험이나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영역, 예를 들면 가정이나 학교, 마을, 직장 등 이런 일상 영역에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민주주의는 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완성된 형태나 혹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발전하는 과정,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니고 아직은 불완전체다, 항상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도 어떤 형식과 제도만 달성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사실은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와 우리 일상 모든 영역에서 정말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이제 지켜봐야 하고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도 한번 새겨보고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생활의 체험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 건데,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개념 정의 부분은 우리가 저번도 얘기했지만 지금 텍스트 분량이 많기 때문에 15주, 14주 안에 사실은 끝내야 되고, 15주는 기말고사 기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 어렵지만 재미있는 도전, 이렇게 나왔죠.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또 흥미로운 점도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그 277쪽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 부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느냐,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찾아볼 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인내와 긴장감을 어떻게 보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또 어떤
뭐 억눌려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만연해 있다고 해서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지켜진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대로 움직이면은 정말 쉽죠. 정착시키기도 쉽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식적으로 또 사람들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통적인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깨시민이야말로 요즘 하잖아요. 깨어있는 시민, 그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독재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항상 그 긴장을 필요로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단에 빠질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만일에 이게 뭐 원리대로 움직인다면은 그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나 어떤 도그마, 교리나 교조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완성체가 아니고 진행형, 발전 과정이 뭐 항상 여기 나온 표현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저도 586 세대, 뭐 과거에는 386이지만 586 세대라 지금 불리지만 군사 독재 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 또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힘들게 쟁취한 것이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최선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가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 발전의 여정이 항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험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감내할 때에 민주주의는 결국 우리한테 이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에는 민주주의가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독재 정권이나 옛날 봉건주의 시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늘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탐색하고 어떤 정권을 감시하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고 또 위급한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촛불 운동처럼 그죠?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더라도 제대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는 우리가 항상 방심한다든지 안도한다든지 이렇게 해방감 속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원리에 대해서 신뢰할 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출발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과거의 독재 정권일 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을 때는 쟁취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알죠.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아까 도그마처럼 교조화될 수도 있고 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이 이데올로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이념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주주의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방향만 계속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잊어버리는 경우, 망각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항상 이렇게 파악하지 못할 때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공허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이데올로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인간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허한 이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데올로기는 우리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성적 존재만은 아니죠. 감성적 존재이기도 하고 본능적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존재죠.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인간은 감정적일 수도 있고 탐욕적일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성적인 사유작용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양면성을 혹은 다면성을 지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 또 추한 모습을 망각하고 있는 게 이데올로기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 이데올로기의 흑우성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물론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없이 자유사상이나 평등사상이나 이런 게 발전할 수 없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을 신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 불신하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그걸 확인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면은 어떤 독재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독재를 일삼으려고 하는 게 인간사회거든요. 옛날 봉건주의 시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정권을 쥐고 모든 게 왕이 곧 법이다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력 분립이나 임기제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옛날 독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어떤 불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고 독재를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임기도 정하게 되고 뭐 이런 게 결국 다 불신에서 생겨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간이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도 역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접근 방식들은 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는데 사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거든요. 제도나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를 접근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형태나 그죠? 이런 면에서 필요하지만은 이게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혁명이 역사 속에서 프랑스는 혁명이 많았죠. 이런 혁명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민주주의가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허공 속에서 맴돌고 떠돌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겪고도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지 못한 것은 이런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가 추구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이념 자체만 보면 실제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처럼 실행되면 만인이 평등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데올로기대로 되지 않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을 겪지 못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제도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헌법을 만들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1919년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3년에 붕괴되었어요. 그럼 1934년이 어떤 해냐? 아시는 분 있습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독일이 나치가 집권한 시기가 1934년입니다. 이렇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제3제국이 건설되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붕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채 못 넘기고 붕괴했죠. 그래서 독일 사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만 이렇게 빙빙 돌다가 사라져 버린 그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은 형식은 제대로 갖춰졌죠. 민주주의라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형식이나 제도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정착화될 수 없는 거구나. 물론 이게 형식이나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사상이나 축적된 경험들 이런 게 형식이나 제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형식이나 제도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활, 이 생활의 체험 속에서 어떤 유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제도가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굴러가는 힘이 있죠. 그렇지만 생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제도는 마치 물에 떠 있는 기름처럼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형식만 갖추고 있을 때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럽이면서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익혔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원리가 생활에 맞지 않을 때는 단호히 그 원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인들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려고 한 게 영국이 제일 빨리 성공한 거죠.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화적으로 발전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영국과 미국은 국가 이전에 국가라는 어떤 제도 이런 것 이전에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왕조를 붕괴시키고 옛날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가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붕괴를 시킨 데 공헌을 하였지만 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절대 왕조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 자유를 억압하는 옛날의 낡은 질서도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하게 정착화되었다,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정착화 문제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제도적 접근보다는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포인트죠. 그럼 문화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생활 양식으로서 다룬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보니까 이 원래 생각했던 민주주의 원리가 맞지 않더라. 그러면 아까 영국처럼 과감히 버려야 돼. 그죠? 프랑스의 천재 사상가인 토크빌이 이제 1832년에 미국 여행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걸 보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미국사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교재 280쪽에 보면 나옵니다. 280쪽에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문화적 접근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생활 양식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크빌이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 똑같은 자유라 해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이데올로기로 접근할 때는 자유 분방성이나 어떤 해방감 이런 게 강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 양식으로 접근할 때에는 어떤 제약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질서로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 무한정한 자유는 어떤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겠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죠. 평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평등을 이데올로기로 접근할 때는 무조건적이고 어떤 단술적인 평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활 양식으로 접근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인 평등, 즉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별도 들어가는 합리적인 차별,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것만을 가진 어떤 괴물 같은 힘이 권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생활 양식으로 접근하면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권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즉 주권 재민의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표현하면 국민에 의한 정치다. 여기에 나와 있죠. 영어로 government by the peop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지만 생활 양식으로 접근하면은 임페트가 말한 것처럼 국민에 의해서 동의된 정치, 즉 government approved by the people, 국민들에 의해서 승인된 정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정치지만 국민이 직접 다스리는 건 아니죠. 옛날 그리스처럼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간접 민주주의를 지금 대체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민주정치지만 국민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한 이 엘리트들이, 즉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바지하는 건데, 인권 사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은 인권은 천부불가양,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맥락이지만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은 이제 이렇게 천부불가양 해가지고 절대적인 권리로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생활 양식으로 접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성에 의해서 제약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인 권리,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도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 무한하죠. 그렇지만 생활 양식으로 접근하면 유한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소유하게 하면 안 되죠. 유한 제약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론이나 원리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나 원리에 의해서 배워진다면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민주주의 이론이나 원리가 좋아도 그게 제대로 실행 안 돼가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고통받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내야 된다. 생활 속에 맞는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기해야 된다. 그죠? 이런 시행착오가 필요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활의 체험 속에서 익혀지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다, 이런 말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시간의 함수. 또 경제처럼 논리만으로 설명이 된다면 단기간에 뭐 배울 수 있겠지만 논리만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진화적으로 항상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단번에 어떤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항상 진화 단계에 있다. 진보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백왕기 씨가 이제 민주주의 문화론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쓴 내용을 지금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 내용 공감하십니까? 공산주의든 뭐 이런 이데올로기 보세요.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이념대로 된다면은 정말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적인 제도가 되겠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인들의 시민생활에 있어서 공공결사 이용에 관하여,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결국 이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인데, 이와 관련한 그 학습 길라잡이 문제를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과제로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84쪽에 나오거든요. 284쪽에 보세요. 정치학자 셀든 월린이 표현한 도망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생략하고 2번,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겪고도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단시일 내에 붕괴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아까 생활소득 민주주의 할 때 언급된 내용이죠. 요 2번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이걸 과제로 하면은 이것도 뭐 A4 용지 한 장, 두 장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과제 5입니다. 과제 5. 14주차 때까지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5. 14주차 수업 때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겪고도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단시일 내에 붕괴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이제 텍스트 내용만 참조하면 조금 여러분이 분량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도서관이나 뭐 요즘 인터넷이 여러분한테는 낫겠죠. 이걸 쳐서 프랑스 시민혁명,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 정착 이런 걸 치든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이렇게 치든지 해가지고 자료를 보충해도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분량으로 해서 제 메일로 14주차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유시민 씨의 글쓰기 서울대 강연 중에서 저번에 우리가 강연 1만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특강 1부의 2 문자로 써진 어떤 메시지. 근데 텍스트는 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도 텍스트입니다. 어떤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문자로 써진 글을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자로 써진 어떤 메시지. 근데 텍스트는 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도 텍스트입니다. 어떤 사건도 텍스트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중에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우리가 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문자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중심 주제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텍스트 안에 콘텍스트를 포함시키면 쉽게 이해가 돼요. 콘텍스트를 짐작할 수 없는 텍스트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 콘텍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참고 자료를 검토해보거나 이렇게 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텍스트가 있고요. 어떤 텍스트는 그런 것을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텍스트 그 자체 안에 컨텍스트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그게 이 오늘 중심 주제의 결론인데요. 그걸 좀 실감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진이라는 좀 다른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시죠. 예. 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예. 어떤 사진이에요? 그냥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 어디죠? 지금 이 공간이, 이 사진이 보여주는 공간이 공항. 예, 그 군용공항이에요. 저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뒷모습. 군인. 어떤 군인이에요? 예, 전쟁 갔다 돌아온 군인. 비슷하게 맞췄네요.
짐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정보가 없어도 이 텍스트 자체를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저 맞은편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세요. 이 영장류가 얼굴 근육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감정을 보여주죠. 이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은 반가움, 기쁨, 사랑. 이 텍스트 자체가 아무 설명, 콘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이 사진이.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 뒷모습이 보이는 군인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죽은 줄 여러 해 동안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가 생존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미국 행정부에서 알고 협상을 해서 구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출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이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콘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콘텍스트가 있어야만 텍스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자체는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원래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글이. 그럼 일단 내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닌 어떤 감정, 이야기, 생각, 정서 이런 것들이 문자에 담겼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담길 수는 없죠. 이거는 미디어에 실은 거니까요. 내 생각 그 자체는 아니에요. 최대한 읽는 사람이 그 문자 텍스트 안에서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내 글을. 일정한 왜곡, 단순화, 추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놨어요. 보는 사람이 그걸 또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대로 읽어지나요? 안 읽어지죠. 왜냐하면 그 글을 쓴 나와 그 글을 읽는 독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개성, 전혀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전혀는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공부나 학습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는 다른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 있고요. 예. 또 내가 글을 썼을 때와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글에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주체이기, 정보 처리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텍스트 안에 실으려고 했던, 이 텍스트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이 읽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는,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사진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단독자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소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건 단언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형제 남매 간에도, 배우자와도 완벽하게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가면 성공이에요. 되게 이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콘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이 텍스트만으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전하려고 했던 어떤 것,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사진을 찍는 것과 거의 비슷한 행위입니다. 글을 쓸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문자로 옮기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확하게 내 생각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옮겨지도록 써야 되고요. 그렇게 쓸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리포트 보는 교수님이 오, 잘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6년 됐나요, 이제? 6, 7년 전에 이제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출마했던 지역에서 이제 새로 또 옛날 제가 살던 곳이니까 이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거기 있는 대학에 강의를 했어요. 시간 강사를 했죠. 수강생이 430명이었어요. 이거 한 2배쯤 되는 강당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학기말 시험을 치면 죽겠더라고요. 제가 430명을 채점을 해야 돼요. 편하게 하려면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채점이 편한데 명색이 대학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생활과 경제,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그 강의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찍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요. 그런데 채점을 하려고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에 반 페이지도 못 채운 게 한 3분의 1쯤 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얘기는 제가 어떤 테마를 줬는데 학생들이 그 테마에 관해서 내 생각을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생각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아예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이해 못했거나 이런 거죠. 그 주제를 이해를 하고 그 관련된 자료들이 수업 시간에 다 다룬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써야 돼요. 여하튼 그걸 갖다가 맞춰야 되니까 그거 관계되는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노트에서 가져오든 책에서 가져오든 어디서 가져오든 인터넷에서 못 쓰겠으니까요. 그건 뭐 사정 때문에.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수업을 할 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됐을까? 이런 자책감이요. 제 잘못도 있겠죠. 학생들 잘못도 있지만 그만큼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표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더 불구하고 늘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1학기가 끝나서 7월 달에 엄청 더운데 430명 걸 채점을 하느라고 보는데 눈이 확 띄어지는 시원한 답안지가 보이잖아요. 이 학생이 뭘 생각하고 뭘 말하려고 했는지 저한테 그냥 다가오는 답안지요. 그럼 막 제가 채점을 하다가 일어나서 막 만세를 불러요. 진짜.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내가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도 느껴지고요. 조금 더 컨텍스트가 복잡한 사진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매우 단순한 주제로 명료한 논리로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사진도 아실 거예요. 그죠? 퓰리처 사진전에서 다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 텍스트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전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좀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전해질 거예요.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마음속에서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슬픔, 슬픈 감정, 안타까움. 예, 좀 고통스러워요.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왜냐하면 저 뒤에 보시는 이건 독수리인데요. 얘는 지금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아직 움직이고 있는 이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요. 딱 이 사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뒤에 이렇게 보면 지푸러진 사람이 살던 주거지의 흔적 이런 게 조금 보이고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화면 안에. 이 사진은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 자체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이 왜 드는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와라 이런 과제를 줬다고 생각해 보죠.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지만 자료를 좀 더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콘텍스트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만약 이 사진 밑에 설명이 달려있다고 가정해 보죠. 보통 사진 밑에는 캡션이 달립니다. 이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최초 게재되어서 알려진 사진인데요. 뉴욕타임즈에는 캡션도 있었고 그리고 기사에 관련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처음부터 문자로 된 콘텍스트를 알려주는 정보를 같이 달고 나왔어요.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진이 찍힌 시기 1990년대 중반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 아프리카 수단 지역입니다. 그 당시 수단 지역의 상황 군인들 사이의 유혈 충돌과 부족 간의 범죄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30대의 젊은 남자였고요.
그리고 수단이 왜 무정부 상태였냐에 대한 설명은 기사에 좀 나오죠. 원래 사진이 개절되었을 때 원래 거기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정권을 타도를 했어요. 그 혁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혁명군 내부에서 대립이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나라 밖으로 도망치고요. 수십만 명이 나라 안에서 난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런 정도의 컨텍스트를 알고 이 사진을 보면 처음에 이 사진을 그냥 봤을 때 드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신문에 나가고 나서요. 그 다음 날부터 뉴욕타임즈가 마비됐습니다. 신문사가. 업무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왜? 항의 전화 때문에요. 독자의 항의 전화 때문에요. 문의 전화와 항의 전화 때문에요. 독자들이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보시면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독자들이 주로 뭘 물어봤거나 혹은 뭐 때문에 화를 냈을 것 같습니까? 구했냐? 저 아이가 어떻게 됐냐? 바로 그렇죠. 궁금하시죠? 저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예. 그 다음 왜 화가 났을까요? 화를 낸 독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예. 저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냐 이거예요. 어저께 우리 영화감독 배창호 씨가 지하철에 추락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전동차 들어오는 걸 보고 피해서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면 혹은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동영상이 뉴스 시간에 나오고 그 배창호 감독이 돌아가셨다면 똑같은 비난이 나왔을 거예요.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야지. 사람을 안 구하고 동영상을 찍고 있냐. 이런 윤리적 비난, 도덕적 비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전화. 그리고 누가 찍었냐. 작가는 저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 나온 사진을 뉴욕타임즈가 실어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에 대해서 분노한 독자들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독자들이 이 사진을 읽은 방식이에요. 그죠? 이 사진, 이 텍스트가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독자들한테. 독자들은 이 텍스트에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사진을 찍은 사람, 이 사진을 게재한 뉴욕타임즈의 편집부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왜 뉴욕타임즈의 편집진들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컨텍스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다 알고 나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구도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비난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 기자와 뉴욕타임즈의 편집진은 모든 컨텍스트를 알고 있었고 독자들은 제공된 컨텍스트만 받아들인 상태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한 1년 후에 자살을 합니다. 30대 젊은 남자였는데요. 이 사진으로 인한 소송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끊기 전에 지인들에게 굉장히 울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작가는 어떻게 해서 이 사진을 찍게 되었을까? 왜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작가는 알고 있었고 뉴욕타임즈 편집진도 알고 있었죠. 이 사진을 촬영한 지역은 구호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기자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 인간에 대한 범죄의 현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세계 시민들의 후원을 끌어내고 그렇게 수단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엔기구라든가 또는 지원단체들이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구호소 근처에서 보호받으면서 사진을 찍다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라는 작가적 의문에 이끌려서 혼자서 멀리 가게 됩니다.
계속 가던 중에 이 장면을 우연히 봤죠. 빨리 사진을 찍고 뛰어가서 독수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왜? 구호활동가들이나 취재진에게 내려진 행동강령 제1번이 보호장구 없이 난민과 신체 접촉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왜? 각종 전염병이 참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안는 순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기자는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안고 보호소에 돌아오게 되면 2차 감염, 3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아이를 못 안아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안아줬어야 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왜냐?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은 당신이 옳은 일을 했고 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도덕적 재능 또는 사회적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한을 가지게 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온 것은 콘텍스트를 모르면 텍스트를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래 이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텍스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텍스트 속의 콘텍스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텍스트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그렇죠. 콘텍스트란 말이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뭐 어떤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 맥락, 전체 문구를 다 전달 안 하고 그 중에 일부만 떼어서 뉴스에서 언론에서 좀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그 문구만 보고 전체 내용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일부 문구만 끄집어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텍스트가 사실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유신 씨 요 강연에서는 콘텍스트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47분, 50분 다 됐네요. 그래서 이 유시민 씨 강연이 좀 깁니다. 지금 1부 3이지만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영상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내준 과제는 2번이었습니다. 2번이고 다음 시간에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해가지고 가족, 사상과 일상의 간극이 폭로되는 공간, 유시주시하고 이희영 씨가 전 글에서 발췌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다른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85쪽부터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